1592년 4월 14일 왜군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카는 바다를 건너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과 동래성, 한금대 등에서 조선군과 맞붙어 승리했고 파죽지세로 진격해 불과 20일도 안 되어 한양에 함락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미 도망간 선조를 잡으려고 뒤를 쫓은 고니시 유키나가는 임진왜란 발발 60일 만에 평양성마저 함락시켰습니다. 그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선조에게 한 장의 서찰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우리 수군 10만 명이 곧 서해로 도착할 것인데 임금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라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내용의 서찰이었던 것이죠. 이는 즉 수군이 도착하면 보급도 하고 얼마 안가 의주까지 점령할 텐데 선조 네가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겠냐 하며 선조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이런 거만한 내용의 서찰은 얼마 안가 개소리임이 밝혀지는데요. 서찰을 보낸 이후로 그는 아무데도 못 가고 평양성에 갇히고 만 것이죠. 왜냐하면 기다리던 수군 10만은커녕 식량 보급이나 전쟁 물자 보급도 전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왜 수군을 개작살내고 조선의 바다를 전부 장악해버렸기 때문이죠. 당시 조선군은 육지에서 왜군에 맞서 싸웠지만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왜군은 빠른 속도로 한양으로 진격해 선조를 잡아 순식간에 전쟁을 종결시켜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에게 처맞기 전에는 다들 그럴싸한 계획이 있는 법.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이끄는 함대가 사천과 당포, 당항포, 그리고 율포 등에서 왜의 수군을 일방적으로 아작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왜의 수군은 한 발짝도 지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다급해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시 제해권을 장악하고자 수군의 병력을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용인 전투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에게 대승을 거둔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부산으로 급파했으며 오다 노부나가 시절부터 왜의 수군 최강자로 불리던 구키 요시타카를 비롯한 가토 요시아키도 부산으로 데려온 뒤 조선 수군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70여 척의 배와 구키 요시타카의 40여 척의 배, 그리고 가토 요시아키까지 왜의 수군은 구키 요시타카를 중심으로 부산포에 집결했죠.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전라 좌우도의 전선 48척을 본진이 있는 여수 앞바다에 집결시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48척의 배를 거느리고 출진하자 경상우수사 원균이 함선 7척을 가지고 합세해 조선의 수군 전력은 전함 55척이 되었죠. 그런데 용인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조선군과 이순신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음력 7월 7일 자신의 함대 70여 척을 이끌고 단독으로 출격해 견내량으로 옮겨 그곳에서 정박을 했는데요. 왜 수군이 견내량으로 옮겨왔다는 정보를 전해들은 이순신은 군 간부들을 소집해 전략회의를 하고 견내량에서 한산도 근처 바다까지 적을 유인한 뒤 일시에 섬멸할 계획을 세웠죠. 견내량은 거제도와 통영 사이에 있는 바다로 길이는 약 4km에 폭이 600m도 안 되는 좁은 해협이었던 데다가 심지어 암초도 많고 조류의 흐름도 역류였기 때문에 조선 수군의 주력선인 판옥선이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적들과 전투를 벌이기에는 좋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1592년 7월 8일 이순신은 먼저 판옥선 6척을 왜의 수군이 주둔하고 있던 견내량으로 보냈죠. 판옥선을 발견한 적군은 조총을 쏘며 공격을 해댔는데요. 이에 판옥선이 슬금슬금 도망치려는 제스처를 보이자 그것을 본 적군은 곧바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함정이란 것을 눈치챌 수 있었겠지만 이미 병력 1500명만으로 조선군 5만 명을 격퇴한 용인 전투를 경험했던 와키자카는 이미 조선 수군을 얕보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판옥선 6척을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게 좁은 견내량을 지나 거침없이 쫓아오던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함대는 결국 이순신이 파놓은 함정에 제대로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도망치는 척 하던 판옥선이 작전 수역인 한산도 앞바다에 진입하자 한산도 좌우의 섬에서 숨죽여 대기하던 조선의 전 함대가 한순간 배를 돌려 하객진을 펼쳤고 와키자카의 함대를 포위한 뒤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에 와키자카의 배들은 모조리 다 격침되었고 왜수군은 다시 견내량으로 배를 돌리려 했지만 견내량의 좁은 해협을 줄줄이 지나와 길게 늘어선 일본의 함대들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있던 함선들은 뒤로 돌리지도 못한 채 이도저도 못하고 조선 수군의 집중포와 공격만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선의 판옥선이 그들의 배로 다가가 화약이 담긴 폭발탄을 던져 넣어 왜의 함선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죠. 사방에서 날아드는 포탄에 왜군의 주력선 세키분해는 물론이고 일본군의 주요 인물들이 탑승해 있던 아타케분해까지 줄줄이 격침되어 전부 한산도 앞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때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가신인 와키자카 사헤와 와타나베 시치에몬 등 중요 지휘관 여럿이 전사했죠. 심지어 총대장이던 와키자카 본인도 화살에 맞아 부상당했으며 그는 쾌속선으로 배를 바꿔 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선 수군은 불화살을 쏘아대며 와키자카를 집요하게 쫓기 시작했죠.
와키자카와 외 수군 400여 명은 조선 수군에게 쫓기다가 결국 당시 무인도이던 한산도에 배를 떼고 육지로 도망쳐버렸는데요. 쫓아오던 조선 수군은 왜군들이 버리고 간 배들을 불태워버렸죠. 그러자 와키자카의 휘하 장수이던 마나베 사마노조는 자신의 배가 불타버리자 살아 돌아가 아군을 마주할 면목이 없다며 그곳에서 할복해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섬에 갇혀버린 왜군은 먹을 게 없어 13일 동안 미역과 솔잎만 뜯어먹고 살았고, 조선 수군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여 지내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뗏목을 만들어 5km나 되는 거친 바다를 지나 천신만고 끝에 김해 지역까지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때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14대 손인 와키자카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와키자카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날의 패배를 기억하기 위해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던 날만 되면 가족들과 다른 것을 먹지 않고 미역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와 한산도 대첩의 날을 집안 사람들이 미역만 먹는 날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죠. 이 한산도 대첩의 결과 외선 47척을 불살라버렸고 12척을 납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피해는 부상 10명에 전사 3명이 다였고 전함의 손실은 전혀 없었죠. 이렇게 조선 수군의 대승리로 한산도 대첩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키자카의 패전 소식을 들은 구키 요시타카와 가토 요시아키는 와키자카를 구원하기 위해 황급히 함선을 몰아쫓아오지만 이들 역시 안골포에서 조선의 판옥선 함대에 의해 개박살이 나버렸고, 이때도 외에 전함 40여 척을 격침시켜버렸죠. 이것이 바로 안골포 해전인데요. 고작 3일 만에 총 100여 척에 달하는 외의 대함대가 격침되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해전 금지령을 내리게 되었고, 조선 남해의 제해권을 조선 수군이 완전히 되찾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만약 바다에서까지 승전이 없었다면 고니시 유키나가의 말대로 순식간에 의주까지 밀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산도에서의 대승 덕분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말했던 수륙병 징계획도 좌절시켜버렸고, 남해의 제해권을 조선이 확보하자 전라도와 충청도, 황해도 등의 주요 곡창지대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육지를 장악하고 있던 왜군 때문에 전라도와 충청도의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덕분에 해로를 통해 조선군과 명나라군의 식량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제해권을 빼앗기면서 식량과 전쟁물자 보급, 그리고 중요한 병력 충원까지 모조리 막혀버린 것인데요. 육로는 의병들에 의해 막혀버리고 바다는 이순신에게 막혀버리면서 이 덕에 기고만장하던 고니시 유키나가와 그의 군대는 이듬해의 평양성을 다시 빼앗길 때까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추위와 싸우며 세월만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또한 한산도에서 대승했다는 소식이 조선 각지로 퍼지면서 사기가 꺾여있던 조선군과 의병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에 의병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죠. 해안가에서 거주하던 백성들은 수군 의병이 되어 이순신과 함께 왜군에 맞서 싸우기도 했으며, 근처의 지형이나 바닷물의 조류와 흐름 등을 알려줘 이순신이 전략을 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수군 의병들은 이후 명량해전에도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이순신이 그들에게 육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고 판옥선 뒤에 자신들의 어선을 대어 배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죠. 그렇게 한산도 대첩은 조선군이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전투였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의 공으로 정원대부, 이역기와 원규는 가이대부로 승서되었죠. 이 한산도 대첩은 세계의 다른 해전들에 비해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전투로, 바다에서 이토록 정교하게 적들을 유인하고 포위해 선멸한 전투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물다고 합니다. 한산도 대첩은 행주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며, 또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과 함께 한국사 3대 대첩이라 불린다고 하죠. 한산도에서 그 유명한 하객진을 펼쳐 단 3일 만에 100여 척의 왜군 함선을 다 때려 부숴버린 한산도 대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졸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시 사관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는 듯한 고통에 임진왜란 이후 최초이자 최대의 해상전 참패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해전에서 대패하는 바람에 조선 수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시 예전으로 회복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왜군이 서해안을 통한 해상보급로를 확보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뻔했는데요. 이 최악의 해전은 바로 정유재란 당시 벌어진 칠천량 해전이죠. 조선 수군의 첫 패배인 이 칠천량 해전의 지휘관은 원균이었는데요. 이때 원균이 아닌 그냥 평범한 장수가 지휘를 하기만 했어도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도대체 당시 칠천량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임진왜란의 정전회담이 결렬되면서 왜군은 1597년 다시 조선에 침공합니다. 그런데 평소 가토 기요마사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하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중 첩자였던 요시라를 경상 우병사 김응서에게 보내 가토가 바다를 건너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흘렸죠.
이에 김응선은 곧바로 권율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권율은 조정에 급한 파발을 보내는 동시에 빨리 바다를 건너오는 가토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 직접 이순신에게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권율이 한산도에 도착했을 때 하필 이순신은 전라자 수영의 일로 여수에 가 있었죠. 그렇게 이토록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가 싶었지만 이미 수많은 첩자와 정찰병을 보내놓은 이순신은 벌써 가토가 부산 가덕도에 상륙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가토가 이미 도착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계속 압박을 주면 다른 부대는 쉽게 오지 못할 것이니 이순신에게 부산포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에 이순신은 부산포의 함대를 이끌고 가 그 일대를 서성거리며 왜군이 섣불리 다른 행동을 못하도록 들쑤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월 21일 조선 조정의 원균이 보낸 하나의 장계가 도착하는데요. 내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삼도수군 통제사였으면 가토를 잡을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 장계를 본 선조는 갑자기 그래 그때가 가토를 잡을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순신이 못 잡았다 라고 하면서 분노하며 급발진을 하는데요. 선조는 당시 이순신에게 계속 출진을 명했는데 선조의 명령 때문에 불리하고 위태로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던 이순신은 선조의 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이순신에 대한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선조는 이 가토 사건을 빌미로 이순신을 처벌해야겠다 마음먹은 것이죠. 선조의 이런 행동에 눈치를 깐 사헌부에서는 이순신을 탄핵하기에 이르렀고 선조는 이틀 후에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수일이 지나고 한양에서 선조의 명이 당도하자 이순신은 파직되면서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다음 삼도수군 통제사로 원균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압송되기 전 함선 134척과 수군만 7천여 명 그리고 군량, 화약, 총통 등을 원균에게 넘기고 서울로 압송되었죠. 이 모든 병력과 자원들은 조선 조정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이순신 혼자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어쨌든 평소 중후하던 이순신의 자리를 빼앗은 원균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1597년 3월 거제도 기문포에 외선 세척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군을 출진시켰습니다. 당시는 휴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외선이 돌아갈 때 뒤치기를 감행했는데 일본군의 반격이 너무나 거세 그만 판옥선을 탈취당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때 왜군 47명의 목을 베기도 했지만 조선 수군의 피해는 고성현령 조응도와 병력 14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함선들을 이끌고 호기롭게 출진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죠. 또한 원균은 이순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부산포 공략이 가능하다고 큰소리 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병력을 이끌고 부산포를 향해 갔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보니 이순신의 말대로 부산포를 함락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포 공략은커녕 작전회의실인 운주당에서까지 기생을 불러다가 술만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난중일기에 따르면 그는 기생을 끼고 노는 것밖에 하지를 않았고 이 때문인지 부하들과도 사이가 나빠져 부하들이 원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죠. 아무튼 시간이 지나도 원균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선조는 원균에게 언제 부산포를 공격할 것이냐며 압박했고 원균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부산포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 왜군을 만나 전투를 벌였지만 조선의 지휘관이 전사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은 뒤 부산포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귀환하게 되었죠. 원균은 출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또 다시 등 떠밀려 1597년 7월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왜군과의 첫 교전에서 왜군의 배 8척을 불태워버리는 전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무리하게 왜군의 수송선을 추적하다가 판옥선 12척이 해류에 떠내려가 버려 쓸데없는 전력의 손실을 입기도 했으며 서생포 앞바다에서는 왜군이 공격하자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다 판옥선 20여 척이 파괴되기도 했죠. 그 이후에도 왜군의 세키분의 10척을 부순 것에 반해 판옥선 32척을 잃는 등 원균의 수군 지휘 능력이 최악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도원수 권율은 원균을 불러다가 곤장을 때려버리는데요. 이처럼 참담한 일을 겪은 원균은 부대로 복귀한 뒤 성질을 내며 홧김에 전 함대를 이끌고 출전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버립니다. 그렇게 부산 가덕도에 도착한 원균과 그의 부대는 물을 구하기 위해 병사 400명을 육지로 보냈는데 왜군에 의해 기습을 당하게 되고 400명의 병사는 죽던지 말던지 그냥 내팽개치고 냅다 도망을 쳐버렸죠.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 원균은 거제도의 영등포로 이동했지만 또다시 왜군에 의해 공격을 받았고 다시 바다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이에 원균은 함대를 이끌고 폭풍우를 헤치며 칠천량으로 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칠천량에 도착한 원균과 병사들은 경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진맥진한 상태로 칠천량에서 밤을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휘관이던 원균은 전투의 의지조차 잃어버렸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왜군의 정찰병은 조선 수군이 경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완전 맛이 가 있는 걸 확인했고, 이순신에게 항상 패하기만 했던 도도 다카토라와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정찰병의 소식을 듣고 모든 배를 긁어모아 칠천량으로 향했죠. 또한 고니시 유키나가 등이 이끄는 일본 육군도 칠천량으로 향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펼쳐지기 직전이었죠. 7월 15일 밤 10시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조선 수군의 군량선에서 불이 났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조선 수군은 다시 골아 떨어졌는데, 다음날 새벽이 되자 왜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감행한 왜군의 적선은 고작 2척밖에 되질 않았는데요. 당시 조선 수군은 병력면에서도 기습해온 적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위에 있었지만 원균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당황한 나머지 허겁지겁 달아나기 바빴고, 지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의 절반가량이 적군의 수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도망을 쳐버렸고, 나머지 절반은 원균의 후퇴 명령을 듣고 도망을 치고 있었죠. 이에 부하 지휘관인 김한은 기습해온 적선이 2척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원균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적과 맞서 싸웠지만, 얼마 안가 도도 다카도라가 이끄는 배 신척이 도착하게 되면서 김한은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라 우수사 이혁기와 충청 수사 최호도 왜군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기도 했죠. 왜군의 수가 더 불어나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있었는데도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원균은 전군 퇴각 명령을 내렸고, 전 조선 수군이 뿔뿔이 흩어져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어가자 원균이 이끌고 퇴각하고 있던 주력함대는 진해만으로 도망을 치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한산도 쪽이 아닌 고성현 춘원포로 향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원균이 지상에 내려 도망을 치자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 수군은 춘원포에서 배를 버리고 모두 도망쳐버렸으며, 제대로 된 퇴로를 확보하지 못한 원균의 주력 부대는 바다와 육지 양쪽으로 협공을 받게 되었죠. 배설이 이끌고 도망친 배 12척을 제외하고는 이순신이 공들여 쌓아놓은 배 100여 척과 조선 수군이 모조리 죽고 파괴되거나 사라져버렸으며, 이때 원균의 무능력을 진작에 알아챈 지휘관들은 원균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쳤기에 살아남았지만, 그를 따라갔던 지휘관들은 대부분 왜군에 의해 도륙당했고, 원균은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행방불명되어 버렸죠. 만약 이때 한산도 쪽으로 퇴각한 뒤 견내량을 틀어막고 버티기만 했어도 이 정도까지의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고작 외 수군 50여 척의 기습으로 최정의 조선 수군은 와해되어 버렸고, 아무런 제재 없이 1천여 척에 달하는 외 수군 본대가 칠천량에 도착했죠. 그리고 춘원포에 고립된 조선 수군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 칠천량에서의 대패 소식을 접한 조정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엄청난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갑론을 박하고 있을 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선조가 드디어 입을 열었죠. 그 내용은 바로 이 일은 어떻게 사람의 지혜만의 탓이겠는가, 하늘의 뜻을 어찌할 것인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칠천량의 패전은 원균 때문이 아니라 운이 없었다는 것인데, 패전의 원인이 원균 탓이라고 한다면 한 번도 지지 않고 잘 싸우고 있던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그 자리에 원균을 앉힌 선조의 책임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패전의 이유는 단지 운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더 큰 문제는 남해가 왜군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이고, 이는 더 이상 전라도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왜군의 보급도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칠천량 해전에서 전사한 조선 수군들은 임진왜란 때부터 약 6년간 이순신과 함께 왜군들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살아남았던 최정의 병사들이었고, 지휘관들 역시 이순신의 지휘 아래 맹활약을 펼쳤던 인물들이었는데, 이번에 많은 수가 전사해버린 것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하들의 이순신을 복직시키라는 요구가 거세졌고, 선조는 마지못해 복직을 허락해 주었죠.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이순신을 복직시켜주면서 선조가 내린 품계가 원래보다 훨씬 강등된 절충 장군이었는데요. 이러면 원래 이순신의 부하들과 품계가 같아져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부하였던 사람들이 품계를 떠나서 이순신의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군은 곧바로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서해로 가는 길을 뚫었어야 하는데, 의도치 않게 대승을 거둬버린 탓에 어리둥절해하며 7월 말까지 주변 지역을 약탈하는 등 시간만 끌고 있었죠.
왜군이 처음부터 조선 수군과의 해전에서 이기고 서해로 진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투를 승리하고 난 뒤 해야 할 일들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을 텐데 칠천량 해전의 승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군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이순신은 상황을 수습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정작 다시 돌아온 이순신에게는 배설이 끌고 도망쳤던 12척의 배만 있었는데 천만다행인 건 돌아오는 길에 흩어졌던 부하들과 병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원균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친 지휘관들이 많이 살아있었던 덕분에 바로 병사들의 지휘를 시킬 수 있었고 병력 손실도 패배한 규모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수습한 배 12척과 병력으로 이순신은 울돌목에서 왜군을 상대로 대승을 하는 명량 대첩을 이루어냅니다. 칠천량 해전은 너무나도 무능력했던 원균의 원맨쇼와 다름이 없는데요. 출정에서부터 칠천량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도 당시 조선 수군의 막강한 화력에 비해서 제대로 된 전투도 못하고 도망만 치다가 결국 습격당해 폭망한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죠. 이 일에 선조도 한몫했다는 것이 더 열받기도 하네요.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졸전, 칠천량 해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인으로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이자 임진왜란을 사실상 종결짓는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최초로 야간에 벌어진 전투였는데 길을 쓰고 살아서 도망치려는 왜군과 이 악물고 약 7년간 조선을 유린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던 조선군의 불타는 의지가 맞붙게 되다 보니 역대 해전 중 가장 처절하고 치열했던 전투이죠. 명량해전에서 엄청난 병력 차이를 극복하고 이순신이 왜군을 다시 격파했던 덕에 다시 조선이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조명연합군은 직산에서 왜군을 저지하면서 왜군은 육군과 수군이 함께 한양으로 진격한다는 수륙병진 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왜군은 전쟁을 지속할 여력을 잃게 되었으며 남해안 부근에 외성을 쌓은 뒤 그 안에 짱 박혀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보급마저 끊겨버렸기 때문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자신의 애마까지 잡아먹으면서 버티고 있던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니시는 뜻밖의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본토에서 날아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이미 전쟁을 지속할 의지도 없거니와 보급도 잘 되지 않는 판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외성을 쌓고 버티던 일본의 다이묘들은 즉시 전군 퇴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이순신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왜군을 곱게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죠. 만약 그냥 그대로 보냈다가는 일본이 안정이 된 이후 다시 재침략을 할 수도 있었고 조선 국토와 백성을 잔인하게 유린한 왜놈들을 철저히 박살내버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도망치려는 왜군과 절대 곱게 보낼 수 없다는 조명연합군의 앞에는 아수라장과 같은 최후의 전장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죠. 이때 이순신은 사천 쪽에 머물고 있던 왜군까지 모두 유인해 모조리 섬멸하기 위한 계책을 짰는데요. 먼저 고니시가 있는 순천 외성을 공격하는 척하고 고니시를 살리려고 오는 왜수군을 박살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98년 11월 10일 조명연합수군은 15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고니시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라 좌수영에서 출발해 11월 13일 장도에 도착하게 되었죠. 이때 고니시는 살아 돌아가기 위해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보내고 화해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니시는 이순신에게도 뇌물을 보냈는데 이순신은 이를 보고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 했으며 뇌물을 가져온 일본 사신을 확 죽여버리려다가 참고 그냥 보내줬다고 하죠. 하지만 뇌물 덕택인지 진리는 계속해서 전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결국 답답해진 이순신은 조선 수군만이라도 순천 외성을 공격하겠다고 말한 뒤 출진하려는데 평소 이순신의 놀라운 전공과 인품을 흠모해온 진리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과 함께 출진하게 되었죠. 그런데 좀 독특한 점은 진린이 이순신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점인데요. 진리는 이순신을 두고 경천이지의 제주와 보천요길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라며 최고의 찬사를 보내기도 했고 심지어 콧대 높은 명나라 고관대작이던 진린이 자신보다 2살이나 어린 이순신에게 노야라는 존칭을 쓰며 그를 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탄 가마가 이순신의 가마보다 앞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심지어 전쟁이 끝나면 자신과 함께 명나라로 가서 같이 살자고 조르기까지 했다고 하죠. 어쨌든 조명연합수군은 순천 외성을 포위했는데 절박해진 고니시는 진린에게 부탁해 도망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워낙 이순신이 강경한 탓에 그러지 못했고 그러면 배 한 척만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고니시는 배 한 척을 사천에 있던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죠. 그리고 1598년 11월 18일 조선수군이 순천 외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는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술이었고 그들의 목표는 고니시를 포함해 시마즈 외 다른 일본 장수들이 이끄는 외수군이었죠. 이때 이순신은 난중일기의 마지막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11월 17일 진린의 진영에서 외선 한 척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산도까지 조선 수군이 쫓아갔다 라는 기록이 난중일기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하죠. 어쨌든 고니시의 구원 요청을 받은 시마즈는 곧장 여러 장수들과 함께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1598년 11월 18일 오후 6시경 순천 외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경 왜군의 구원군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가만히 있다가는 협공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에 즉시 물목이 좁은 노량의 협으로 병력을 이동시켰고, 그렇게 약 7년간의 길고 긴 임진왜란을 종결짓는 사실상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죠. 1598년 11월 19일 새벽 2시경 이순신은 노량 근처 섬에 복병을 숨겨놓고 왜군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군이 노량 근처에 진입하자 조선 수군이 기습을 가하면서 노량해전이 시작되었죠. 별 걱정 없이 지나가던 왜군은 조선 수군의 기습을 받고 크게 당황했으며 죽도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진린의 함대도 북을 치며 왜군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왜군의 함선이 우후죽순 침몰하기 시작했고 왜군은 그대로 퇴로를 찾다가 관음포에 다다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 역시 이순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관음포 근처에도 매복 중이던 이순신의 조선 수군 본대가 사지인지도 모르고 이곳으로 몰려 들어온 왜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기습을 펼친 조선수군 함대와 진린의 명수군 함대 그리고 조선수군 본대에 왜군은 완벽하게 포위되어 버린 것이죠. 심지어 때마침 불어온 북서풍에 조명연합수군은 화공을 펼쳤고 순식간에 왜군의 함대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상촌집에 의하면 불타는 왜군 함대가 워낙 많아서 밤바다가 환해졌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죠. 이순신의 계책에 완전히 말려든 왜군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렸으며 이때부터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왜군 지휘관이던 시마즈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생각된 명나라 수군을 공격해 포위를 뚫고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명수군을 향해 빠른 속도로 공격해 들어가자 결국 명나라 장수 등자룡이 전사하고 그가 타고 있던 판옥선마저 불타고 말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왜군은 죽자사자 조명연합수군에 달려들었는데 그로 인해 조명연합수군은 유례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죠. 임진왜란 당시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 주로 멀리서 포격을 가해 왜군 함선을 작살내는 전법을 구사했던 반면 왜군의 전술은 판옥선에 올라타 근접전을 벌이는 방법을 구사했었는데요. 하지만 노량해전 당시엔 어두운 밤에 이루어진 전투이다 보니 조선 수군은 전법을 잘 이용하지 못한 채 각군의 배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채로 근접전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 벌어진 해전 중에서 가장 적선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전투이기도 했으며 그러다 보니 근접전 능력이 그나마 더 뛰어났던 왜군에 의해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고 처참한 대난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가까웠으면 적의 얼굴 표정까지 적나라하게 다 보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조선의 수많은 장수들도 전사를 하게 되었으며 그만큼 노량해전의 전투는 무지막지하게 치열하고 피 튀기는 혈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왜수군은 진린이 타고 있던 대장선에도 달려들었지만 이순신의 함대가 와서 진린의 함대를 구해주었고 다시 포위진을 펼친 후 다가오는 왜군 함대에 포격을 가했죠. 결국 명수군을 돌파한다는 시마즈의 계획도 실패하고 말았으며 퇴로가 막힌 시마즈군은 다시 조선수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왜군에서 쏘아진 총탄 한 발이 이순신의 몸을 꿰뚫고 말았고 그렇게 이순신은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순신은 지금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순신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유언이 기록된 건 유성룡의 징비록입니다. 흔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말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말인데 사실 적에게 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적에게 알리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고 만약 숨기려면 아군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국신속 삼강행실도에는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고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울려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하라 라는 유언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듯 기록마다 유언의 내용이 약간씩은 다 다르다고 하죠. 게다가 이순신의 유언은 승정원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유언의 정확한 문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식의 유언을 남긴 것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명연합수군은 이순신의 죽음을 모른 채 남은 왜군을 소탕하여 11월 19일 정오까지 전투가 지속되었죠. 그리고 치열했던 노량해전의 결과 선조실록에 따르면 군선 100여 척을 빼앗고 200여 척은 침몰시켰으며 수백 명의 적군을 참수했고 물에 빠져 죽은 적의 수는 셀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전과를 보고 들은 선조는 믿을 수 없다며 이 수치는 과장되었다고 의심했을 정도로 왜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구원군으로 온 왜군은 500여 척이 되었다고 하니 거의 60%나 되는 함선을 괴멸시켰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왜군에 이름 있는 무사들 수십 명이 전사했으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선두를 맡았던 시마즈 군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시마즈는 자신이 탄 대장선이 피해를 입자 다른 배에 구출된 이후 작은 배로 옮겨 탄 뒤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표였던 고니시 유키나가를 잡는 일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때 고니시는 자신을 구하러 온 시마즈를 총알바지 삼아 자신은 몰래 남해군 밑으로 돌아서 부산으로 도망친 뒤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고니시는 이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배에 처형당했는데 노량해전에서 꽁지 빠지게 도망친 이후 고작 2년을 더 산 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퇴각하던 왜군을 마지막까지 경멸함으로써 큰 타격을 입혔고 일본의 재침공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죠. 하지만 조선의 피해도 엄청났는데요. 이순신을 비롯한 방덕용 고득장 이영남 등 수많은 장수들과 병사들이 전사했고 왜군 대장급 인물들을 몰살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량해전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유는 왜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도 있고 임진왜란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전투이기도 하지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이기 때문인 것 같죠. 임진왜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신 걸 보면 이순신 장군은 어쩌면 임진왜란을 막으라고 내려준 하늘의 선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선조의 질투 때문에 목숨이 위험했을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이자 임진왜란을 종결짓는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